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도서관에 가서 머릿속으로 뛰어든 매혹적인 심리 미스터리, 뇌의 기막힌 발견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후안이 쓰고 베도히가 옮겼습니다. 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이 책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뇌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정보를 전달하며 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문을 함께 풀어갑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뇌와 관련된 신기한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뇌가 모든 신체기관 중 가장 깨끗하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이야기일 것이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면적이 큰 기관인 피부에 비교한다면 뇌는 거의 항균 상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뇌는 스스로를 세척함으로써 최상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간의 오염된 불순물조차도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성인기 초기에 가장 크기가 크며 이때 뇌세포는 약 1000억 개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하루에 10,000개에서 100,000 개 정도의 뇌세포가 손실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뉴런이 노화, 질병, 손상 등으로 인해 죽게 되면 뉴런에 붙어있는 신경교 세포들이 이를 빠르게 흡수하여 소화시키게 된다. 아마도 이들을 뇌 속의 작고 신기한 청소부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신경교 세포는 청소부 역할뿐 아니라 건강한 뉴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간호사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세척 과정은 1000억 개 이상의 뉴런에 1000억 개 이상의 정보들이 저장되는 뇌의 정보 저장을 돕게 된다. 이렇게 뇌에 저장된 정보량은 한질의 백과사전이 담고 있는 정보량의 500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신경교 세포는 사망 후 37시간까지도 뇌가 전기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1985년 마리아 다이아몬드 박사와 아놀드 쉐이벨 박사는 뉴런당 신경교 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뇌 속에 청소부가 많아 효율성이 증대되므로 그 사람의 지능도 좋을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12명의 뇌를 연구했는데 이 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항상 과학적 정신을 마음에 품어왔던 사람이다. 그가 1955년 치명적인 심장 발작으로 사망한 후 그의 뇌는 병리학자인 토머스 하비 박사의 집도하에 프린스턴 병원에서 외과적으로 분리되었으며 향후 과학 연구를 위해 보존되었다. 뇌의 분리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79년에 이르러 다이아몬드 박사는 하비 박사와 접촉하여 연구를 위해 아인슈타인의 뇌 조직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1982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상 위에 아인슈타인 뇌의 표본이 놓여지게 된다. 다이아몬드 박사와 쉐일웰 박사는 신경교 세포 효율성과 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1985년 한 과학자의 뇌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뉴런당 신경교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정상지능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성인 남성의 뇌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뇌 좌반구의 특정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인슈타인의 뇌에는 뉴런당 신경교 세포의 수가 73%나 많았음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지능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가. 21살의 존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인 50살 연상의 71세 베티를 상습적으로 난폭하게 폭행했다. 베티의 비명소리 때문에 이웃 주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존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조사 당시 존은 별다른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은 채 자신의 폭력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자신의 폭력적 행동이 베티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존은 아스퍼거 장애를 앓고 있었다. 아스퍼거 장애는 1940년대에 처음 알려진 정신질환으로 나치의 소년운동을 연구했던 빈의 소아정신과 의사 한스 아스퍼거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상상하거나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론 코헨 박사는 범죄자들 중 많은 수가 아스퍼거 장애를 실제로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고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들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른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어떤 동기나 의도를 품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수감시키기보다는 정신과 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자 중 아스퍼거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병적 도벽증 환자나 방화강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동의 결과만 놓고 보면 범죄자이지만 결코 나쁜 생각을 품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과 베티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이들의 상호 파괴적인 관계는 끝이 났다. 현재 베티는 안전하며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는다. 존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이 베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캡 그레스 증후군은 참으로 희한한 현상인 동시에 우리의 뇌가 얼마나 다양하고 난해하며 때로는 기이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캡그레스 증후군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이 있다고 믿는 정신의학적 상태를 말한다. 이 증후군의 또 다른 유형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본래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으로 뒤바뀌는
바뀌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캡그레스 증후군이 정신의학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3년 조셉 마리 캡그레스 박사와 장 르볼라쇼 박사가 보고한 논문에서였다. 이들은 삶에서 만난 중요한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분신들로 바뀌어 있다는 망상을 가진 53세 여자 환자의 사례를 제시했다. 캡그레스 박사와 르볼라쇼 박사의 환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신으로 뒤바뀌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 이웃, 심지어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조사한 뒤 병원으로 이송시킨 경찰마저도 그 사람 본인이 아닌 분신이라고 믿었다. 또한 자신의 분신이 다른 사람들의 분신과 함께 그녀의 재산을 훔치려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캡그레스 증후군은 그것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큰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분신이 있다고 믿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캡그레스 증후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떠오른 유력한 이론은 질병 혹은 손상으로 인해 얼굴 인식과 관련된 뇌의 시각신경회로의 문제가 발생하여 캡그레스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연구에 따르면 캡그레스 증후군 환자는 어떤 특정 사람과 그 사람과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문제는 분신을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인식 불능 현상은 아마도 감각 박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논쟁이 분분하다. 캡그레스 증후군의 원인은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적절한 자기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서번트 증후군을 한번 살펴보자. 1988년 영화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했던 주인공을 기억하는가? 그는 자폐 성향을 가진 천재였다. 정신지체였음에도 그는 동생 톰 크루즈와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는 동안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였다. 서번트는 극단적인 천재이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는 말할 수 없이 뛰어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정신지체로 분류하며 때로는 금치산자로 보아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번트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다. 한 환자는 한 번 들었던 신문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외울 수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뉴스 내용을 거꾸로 똑같이 반복할 수도 있었다. 어떤 환자는 자기 지역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의 장례일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무려 35년 전 일까지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연령 및 장례식에 참석한 위문객의 이름도 외울 수 있었다. 이들과 같은 이디엇 서번트, 프랑스어로는 이디오 샤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상당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18세기 버지니아의 노예인 토마스 퓨러는 정신연령이 한참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70년 17일
12시간이 정확히 몇 초인지 암산으로 순식간에 계산해낼 수 있었다. 17년의 윤년까지 고려해서 말이다. 그 답은 22억 1050만 800이었다. 서번트들은 정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시각적 상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 빠르게 내용을 스캔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서번트들은 부모로부터 능력을 유전받았다. 그러나 완벽하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도 서번트들이 태어나며 서번트들도 정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기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서번트들은 기질적인 뇌 손상의 희생자들로 한쪽 반구로 기능이 편제되어 있어 좌우 뇌 기능이 극히 불균형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서번트들이 EEG와 CAT 스캔 결과가 정상이었고 기질적인 뇌 손상도 없다고 한다. 서번트 현상은 인간 능력의 극대치를 보여준다. 천재와 바보가 한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극단적인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며 절대 조롱거리로 삼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일부는 조금 다르며 극히 일부만이 아주 다를 뿐이다. 정신분열증은 매우 흔한 정신질환이다. 호주인 100명 중 1명은 일생 중 어느 기간에는 정신분열증을 앓을 수 있다. 따라서 주위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가족 중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는 사람도 무척 많을 것이다. 정신분열증은 매우 복잡한 상태로 정의하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 증상들이 하나 이상 나타나게 된다. 사고의 형태나 내용의 기이함, 지각상의 문제, 주력 및 의지력의 문제, 운동 기능의 문제, 부적절하거나 감정의 반응성이 심하게 처화되거나 소실, 대인관계 문제, 지리멸렬한 사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의 지속, 이 같은 일련의 증상 때문에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심한 혼란감을 느끼게 된다. 1990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뇌의 상측 두회의 수축이 정신분열증에 보이는 환청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분열증이 뇌의 좌측 특정 영역 손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 이론은 1992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좌뇌 측두역, 특히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한 영역의 수축과 정신분열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되었다. 연구팀은 사고장애의 심각도와 상측 두회의 크기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상측 두회는 대뇌 피질이 주름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긴 볼록한 부분을 말한다. 1995년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팀은 정신분열증이 시상 및 시상과 해부학적으로 관련 있는 뇌 영역의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상은 주의집중과 감각의 여과, 정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시상과 그 관련 영역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분열증의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멸하며 장황하게 말을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이들이 귀신에 쓰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경과학자인 패트리샤 골드만 라킥 박사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하며 장황하게 말을 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이들이 귀신에 쓰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경과학자인 패트리샤 골드만 라킥 박사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환자의 비논리적인 말은 단기 기억의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부족한 편인데 이곳은 단기 기억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골드만 라킥 박사는 환자들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목적어나 동사를 찾고 있는 사이 문장의 주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조각조각 나고 질이 멸렬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알려진 사실에 비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많기에 정신분열증은 여전히 신비로운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흔히 우리의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한 컴퓨터이며 기억을 해내는 것은 이 정보를 인출해내는 심리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뉴욕의 한 정신과 의사는 이 같은 관점은 신화일 뿐이며 기억 과정은 정보를 재구성되어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책 기억의 발명에서 이스라엘 로젠필드 박사는 뇌에 영구적으로 저장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우리는 정서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기억 파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가 회상 및 지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서가 기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기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소위 컴퓨터라고 생각했던 두뇌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뇌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한 사건 기억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세포화된 정보들이 뇌의 이질적인 영역들을 통과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PET 영상을 이용하여 토론토의 연구자들은 기억 경로가 정보 저장을 위해 뇌의 앞쪽 왼편 방향으로 돌고 정보 회상을 위해서는 반대편 방향으로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새로운 정보가 일화기억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전두엽 피질의 왼편에서 혈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며 일화기억을 회상해야 될 때는 전전두엽 피질의 오른쪽 부분에서 혈액 공급이 많아진다고 한다. 기억 현상 중 가장 매혹적으로 보이는 데자뷰 현상이란 무엇일까? 데자뷰 현상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데자뷰는 프랑스에서 온 단어로 이미 본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데자뷰 경험은 우리가 처음 보고 경험한 것임에도 친숙하다고 지각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시를 처음 여행하거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갔을 때도 생길 수 있다. 데자뷰 현상을 겪게 되면 혼란스럽거나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데자뷰는 상당히 흔하게 일어난다. 30에서 96% 사이의 사람들이 데자뷰를 한 번 또는 그 이상 경험해 보았다고 보고했다. 30%에서 96%까지 연구마다 그 숫자가 크게 달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내린 데자뷰의 정의가 저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데자뷰 현상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사실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데자뷰 현상이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 교육 수준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데자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데자뷰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으며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환상이 회상된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프로이드 이후 다른 연구자들은 데자뷰를 기억상실증의 일종, 주의력 장애, 시각화와 상상의 문제 등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꿈을 혼동한 것이라든지 기억이 복잡하게 혼합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데자뷰에 대한 한 가지 이론적 설명은 좌반구 혹은 우반구의 측두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신경학자들은 측두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데자뷰 현상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동일한 비염자에게 같은 두뇌 영역을 다시 한번 자극하자 환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데자뷰를 마지막으로 스티븐 후안과 함께 걸었던 뇌의 기막힌 발견회로의 흥미진진한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